도쿄 금융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4억 달러. 일본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그 자리였습니다. 노무라의 수석 전략가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던진 보고서 한 장. 거기 적힌 숫자를 본 순간 도쿄 한복판의 모든 계산기가 멈췄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세들러입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수출 동향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이 일을 시작한 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아시아 4대 수출국의 분기 실적을 분석하는 일이 제 본업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가리켜 숫자만 보면 어느 나라 경제인지 맞히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이 네 나라의 수출 곡선을 거의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도쿄와 서울, 타이베이, 상하이를 오가며 매 분기 발표되는 무역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 숫자들 안에서 저는 늘 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일본이 위에, 한국이 그 밑에서 추격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올해 5월 말 저는 도쿄지사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G7 재무차관 회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비공개로 의뢰한 분석 작업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2026년 연간 수출 전망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 메일을 읽고 솔직히 웃었습니다. 22년간 제가 봐온 그래프에서 일본의 수출액은 늘 한국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추월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메일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산업까지 두루 갖춘 종합수출 강국입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탑니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옵니다. 반도체 하나로 반짝 떴다가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그것이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책상 위 모니터에 두 나라의 30년치 수출 그래프를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선이 한국의 선 위에 있지 않은 해는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그 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자리를 바꾼다는 보고서를 제가 직접 써야 한다는 사실이 그때까지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히드로 공항행 택시를 잡아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도쿄에서 좋은 소식 가져오셔야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쿄 측이 원하는 결론은 뻔했습니다. 일본이 여전히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확인. 저는 그 확인을 해주기 위해 출장 가방을 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22년 경력에서 가장 쉬운 보고서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쿄에 가서 데이터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분명 일본이 다시 앞서 있을 거라고. 사이클은 늘 그랬으니까요. 반도체가 오르면 한국이 잠깐 따라붙고 사이클이 꺾이면 다시 일본이 멀어졌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불과 사흘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흘은 제 22년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길고 차가운 사흘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 새벽 히드로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가 14시간을 날아 나리타 공항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흐린 새벽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를 세우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 나라의 30년치 수출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48시간 안에 2026년 연간 수출 전망 보고서를 완성해서 G7 재무차관회의 사전 브리핑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6월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금융가 한복판에서 불과 며칠 뒤 벌어질 일이 일본 경제 관료들의 자존심을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몰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장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도쿄지사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의뢰한 분석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일시적 호황인지 구조적 변화인지를 판단해달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굳이 외부 기관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도 뭔가 불안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마루노우치의 한 빌딩 17층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비공개 회의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 묶음들이 쌓여 있었고 진한 녹차 향이 방 안에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모두 9명이었습니다. 노무라 측 전략팀, 일본 경제사업성 자문관, 그리고 G7 사전협의를 파견된 각국 대표단 일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역 방향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에 모두의 신경이 곤두서일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리처드 카밍스였습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 수석 전략가, 영국 옥스퍼드 출신으로 20년 넘게 일본 경제를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서면서 손목에 세이코 시계를 한번 매만졌습니다. 짙은 차콜 그레이 슈트에 기치 빳빳하게 선 셔츠. 그는 상석 바로 옆자리에 앉으며 미리 준비해온 차트 묶음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카밍스는 자리에 앉자마자 만년필 대신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일본의 30년 수출 그래프를 띄워 테이블 중앙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였습니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구간을 굵은 선으로 강조한 차트. 잃어버린 30년은 끝났습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이 오늘 그의 결론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장 단호한 목소리는 저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에 반박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 순간까지도 믿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가방 속 자료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아직 절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노무라 인터내셔널 아시아 총괄이 첫 번째 안건을 꺼냈습니다. 2026년 한일 양국 연간 수출 전망 비교 분석.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밍스가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한번 넘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논의는 사실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1분기 수출 호조는 반도체 한 품목에 의존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정밀기계, 반도체 장비까지 균형 잡힌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균형이 결국 이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밍스는 자신의 발언이 이미 결론인 것처럼 다시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다음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카밍스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밀 기계와 화학 소재 분야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균형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 도쿄지사가 저에게 보낸 자료 중에는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불안한 신호가 감지된다는 메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산업 구조라는 그 말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말했습니다. 카밍스가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밍스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균형 잡힌 산업 구조라고 하셨는데 그 균형 안에서 자동차 수출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카밍스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시적 조정 구간입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무의미한 변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숫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숫자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카밍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런던서부터 가져온 30년치 데이터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카밍스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로 이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카밍스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카밍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들러 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훌륭하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누구나 좋은 실적을 냅니다. 하지만 그건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2026년 한 해에 들뜬 숫자가 아니라 30년간 입증된 산업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초 체력이라는 표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 체력을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최근 세계 분기 자동차 수출 곡선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세계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엔저 효과가 무뎌지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던 구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카밍스의 태블릿 화면 넘기는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일시적 환율 요인입니다. 카밍스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면 자동차 수출은 회복됩니다. 환율은 늘 순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환율은 순환합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환율이 순환하는 동안 반도체는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미 세 번째 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황이 아니라 연속된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회의실 안 몇몇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민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각도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연속된 흐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정밀기계와 화학 소재까지 아우르는 전반의 경쟁력을 의미합니까? 반도체 하나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일본이 30년간 쌓아온 산업 다변화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의 산업별 수출 비중 도표였습니다.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반도체 장비가 골고루 분산된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표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산업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민스 씨, 그 다변화된 산업들의 합이 지금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저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밍스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다변화라는 단어로 이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카밍스는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세들러 씨, 숫자가 멀리 갔다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그 거리가 한 해의 일이라면 30년의 기초 체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 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파일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30년의 기초 체력이라는 그 말을 숫자로 직접 검증해 보여드리죠.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일 첫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2,199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1,895억 달러였습니다. 차이는 304억 달러입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카밍스는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격차로 한국은 올해 1분기 세계 수출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이 분기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역 방향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산업이 30년 만에 만들어낸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밍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들러 씨, 그 304억 달러 격차, 반도체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한 품목이 전체 격차를 만들어낸 거라면 그건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단일 품목의 가격 변동입니다. 볼륨은 낮았지만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의 몇몇 시선이 다시 자료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반도체를 빼고 보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빼면 격차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1분기 반도체 수출은 785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습니다. 그중 디램만 따로 떼어보면 357억 9천만 달러, 전년 대비 249% 증가입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 가격 변동입니까? 아니면 AI 서버 투자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구조적 수요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밍스의 태블릿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다른 각도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진짜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수요가 영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AI 투자 붐도 결국 꺾일 시기가 옵니다. 그때 한국은 또 무엇으로 일본을 앞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결국 사이클이라는 그의 전제는 22년간 제가 봐온 시장에서도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AI 투자 붐도 언젠가는 꺾일 겁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한국의 5월 수출 실적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5월 한국 수출은 877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긴 기록입니다.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169.4% 증가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테이블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한 달의 호황이 아니라 석 달 연속으로 같은 강도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밍스가 처음으로 대답을 잠시 멈췄습니다. 5초였습니다. 회의가 잠시 멈췄습니다. 카밍스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 오랜 후배 사라 첸이었습니다. IMF 아시아 태평양국 출신으로 지금은 골드만삭스 도쿄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차 2잔을 들고 들어오더니 조용히 제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숫자는 아직 안 꺼냈잖아. 저는 녹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카밍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들러 씨, 좋은 숫자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7억 달였고 일본은 7,383억 달러였습니다. 분기 한두 번 앞섰다고 해서 연간으로 일본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감을 되찾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간 누적치라는 더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일본이 286억 달러 앞섰습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그 격차가 어떻게 좁혀져 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5년치 연간 격차 추이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2021년 격차는 1,200억 달이었습니다. 지난해는 286억 달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한국이 처음으로 304억 달러 앞섰습니다. 이게 우연히 한 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5년간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온 흐름의 결과입니까?
카밍스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천장에 LED 조명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습니다. 카밍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5년간 격차가 좁혀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들러 씨, 그 격차가 좁혀진 이유는 결국 한국 원화 약세 때문이 아닙니까? 환율이 받쳐준 수출은 환율이 바뀌면 다시 줄어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처음으로 방어하는 사라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전의 카밍스는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카밍스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가격 경쟁력에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환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분기 기준으로 일본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2분기, 2025년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 모두 환율 조건이 달랐습니다. 원화가 강세였던 구간도 있었고 약세였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환율이 다른데도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회의실 안 몇몇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밍스의 태블릿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다른 각도로 전선을 옮겼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의 추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들러 씨, 그건 모두 분기 단위였습니다. 연간으로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는 게 본질입니다. 분기는 변동성이 큽니다. 연간 숫자가 진짜 체력입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시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기 변동성과 연간 추세를 구분해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경제 분석에서 흔히 통용되는 정설이었습니다.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분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올해 1분기 추월이 처음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분기 추월, 2024년 2분기와 2025년 3분기는 격차가 각각 40억 달러, 6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는 304억 달러입니다. 격차의 크기 자체가 5배 이상 커졌습니다. 변동성이라면 격차가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이게 흔들림이 아니라 가속이라는 뜻입니다. 카밍스는 태블릿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문관 다나카가 천천히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나카가 처음으로 자기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방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무언가를 적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제 자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카밍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5배라는 숫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본 세계 수출 순위 5위 자리를 내준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순위는 다른 나라들의 부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옆자리 나라들이 더 못한 것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방어선을 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가장 결정적인 숫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순위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한국의 5위 등극은 다른 나라가 무너져서 생긴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세계 10대 수출국 순위표를 펼쳤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미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순위가 바뀐 건 5위와 6위,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다른 나라가 흔들려서 생긴 빈자리가 아니라 정확히 이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가 볼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저를 향해 오래 머물렀습니다. 카밍스는 한동안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숫자가 아닌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세들러 씨. 숫자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숫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결국 미국과 대만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이 한번 바뀌면 한국은 그 충격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술로 자국 산업을 지킵니다. 한국의 5위는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숫자로 반박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중 사이의 정책 변수에 노출돼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카민스 씨, 그 변수에 노출된 게 정말 한국뿐입니까? 저는 자료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산업도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미국의 관세 정책 한 번에 흔들립니다.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로운 수출 강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질문은 누가 그 변수 속에서도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카밍스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카밍스의 자료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나 숫자가 아닌 시선 하나였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면서 다나카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카밍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췄습니다. 카밍스가 다음 자료를 준비하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라 첸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연간 전망으로 넘어갈 거야. 거기서 진짜 승부가 나.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준 모든 숫자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연간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 될 것이었습니다. 카밍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들러 씨, 분기별 숫자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로 가겠습니다. 연간으로 한국이 일본을 넘는다는 시나리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해 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승부를 거는 듯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시나리오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연간 격차는 286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한국이 304억 달러를 앞섰고 5월까지의 흐름을 연장하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 수출은 통상 하반기에 더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른바 상저하고 패턴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자동차 수출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두 흐름을 그대로 연장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밍스는 그래프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입니다. 세들러 씨,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그래프를 연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담겨 있었지만 처음만큼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으려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산업별 수출 비중 변화 도표를 펼쳤습니다. 5년 전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였습니다. 지금은 28%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같은 다른 품목의 수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커진 건 다른 산업이 죽어서가 아니라 반도체가 새로운 정점을 찍는 동안 나머지 산업도 같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카밍스의 시선이 잠깐 그 도표에 머물렀습니다. 좋습니다. 카밍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맨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세들러 씨,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워싱턴이 무역 정책을 한번 바꾸면 두 나라 모두 흔들립니다. 반도체 보조금, 관세, 수출 통제, 미국 행정부 한 사람의 결정 하나로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숫자가 다음 분기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변수 앞에서는 지금의 모든 숫자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끝맺으며 회의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그가 아직 꺼내지 않았던 마지막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22년간 제가 분석해온 모든 산업 보고서에서 정치적 변수는 언제나 가장 큰 리스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산업도 그 변수를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변화는 두 나라 모두에게 변수입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같은 변수 앞에서 두 나라가 보여온 대응 속도를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1019억 달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흑자 규모를 5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많이 팔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은 정치적 변수 속에서도 사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반도체 가격이 잠깐 올라서 생긴 착시라면 무역수지까지 이렇게 통째로 흑자 기록을 갈아치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테이블 정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밍스의 태블릿이 테이블 위에서 소리 없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무역수지 숫자, 정확한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5월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다나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노트를 덮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펼쳐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카밍스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15초, 조명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카밍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연간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 첸도 조용했습니다. 이기고 있을 때 말을 덧붙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카밍스가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 나오자 도쿄의 후텁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라 첸이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는 창밖 도쿄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카밍스가 오후에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야. 실내 얘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꺼낸 숫자들은 카밍스의 논리를 흔들었지만 그를 완전히 침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가장 무거운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감정의 영역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잠시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가방 안에서 도쿄지사가 보내온 참고 자료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신문 스캔본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8년 1월 한국의 한 일간지 한 면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짧았습니다. 금 모으기, 전국이 동참한다. 사진 속에는 긴 줄이 보였습니다. 은행 앞에 늘어선 사람들이 손에 작은 상자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아래쪽에는 당시 외환보유고 그래프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결정한 그 겨울, 한국은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혼반지와 아기 돌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적힌 짧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당시 모인 금의 총량 약 227통, 국민 약 351만 명이 참여.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351만 명.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7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IMF 구제금융 직후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거리에는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해 겨울, 한국은 외화가 없어서 다음 달 석유 수입 대금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겨울로부터 정확히 28년이 지난 지금,
같은 나라가 무역 수지로 5개월 만에 1019억 달러의 흑자를 쌓고 세계 5위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시 한 기업인의 인터뷰 발췌문이 짧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 앞에 줄을 서서 반지를 내놓으면서 이게 정말 나라를 구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제 앞에도 뒤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던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발췌문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읽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페이지의 수출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 짧은 문장 앞에서 멈춘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그 신문 스캔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도 그때 반지를 내놓으셨대.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오후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28년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1998년에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이 지금 이 순간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에서, 무역회사의 사무실에서, 제가 회의실에서 인용한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외화가 없어 결혼 반지를 내놓던 부모의 세대가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자식의 세대를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카밍스가 오늘 종일 기초 체력이라고 부르던 그것이 사실은 한 세대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실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숫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304억 달러, 1019억 달러, 세계 5위.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은행 앞에 늘어선 351만 명의 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신문 스캔본을 가만히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쿄의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 속 마지막 자료를 만졌습니다. 카민스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자료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카밍스는 자리에 앉으며 자료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의 톤을 낮췄습니다. 세들러 씨, 저도 오늘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례입니다. 그 한 단어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의 정장깃이 오후 햇빛을 받아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일본은 30년간 같은 산업 구조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자동차, 정밀기계, 화학, 글로벌 기업들은 검증된 안정성에 투자합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지금 잘 나가지만 이 산업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까? 회의실 안에 몇몇이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빠르게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신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신뢰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수출 품목 다변화 지수입니다. 5년 전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54%입니다. 반도체가 커지는 동안 동시에 이 차전지, 바이오, K, 콘텐츠 연관 소비재까지 새로운 수출축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한 산업에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카밍스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카밍스는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변화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들러 씨, 결국 오늘 이 모든 논의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AI 붐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마침 한국 반도체 산업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일본도 비슷한 물결을 만났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과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는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카밍스 씨, 같은 물결 앞에서 준비가 안 된 나라는 그 물결을 놓칩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30년을 투자해 오지 않았다면 AI 불이 와도 그 자리에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물결은 모두에게 옵니다. 그 물결을 탈 배를 미리 만들어둔 나라만 거기에 올라탑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다나카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카밍스도 저도 아닌 테이블 정중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들러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다나카는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발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밍스가 미세하게 몸을 굳혔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양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측 실무자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카밍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다음 산업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는 외교적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변화 지수를 보니 빈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나카는 잠깐 멈췄습니다. 카밍스 씨, 저도 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반도체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동차 다음 산업이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카밍스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사라 첸이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다나카가 자신의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경제산업성에 돌아가면 오늘 본 숫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카밍스는 자신의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천히 화면을 끄고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화면을 끄지 않았던 그가 지금 처음으로 그것을 닫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가 자리에 앉은 채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카밍스는 닫아버린 태블릿을 손에 쥔 채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늘 회의의 끝을 결정할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뒀습니다. 카밍스 씨,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조용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모든 숫자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304억 달러, 세계 5위, 1019억 달의 흑자. 이 숫자들이 한 해의 우연이 아니라 30년 흐름의 결과라는 걸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측 자문관조차 반도체 다음 산업이 무엇인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일본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가 지났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도 아닌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침묵한 적 없던 리처드 카밍스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태블릿이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아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천장 조명의 낮은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방향 빌딩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노무라 인터내셔널 아시아 총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면 2026년 연간 전망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카밍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손목에 세이코 시계를 한번 매만지던 그 버릇도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데이터 잘 들었습니다. 세들러 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들러 씨,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텅 비어가는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부터 오갔던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카밍스가 처음 펼쳤던 일본의 30년 성장 차트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트를 한번 들어 살펴봤습니다. 틀린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그 차트 옆에 더 빠르게 올라가는 또 다른 선이 그려졌을 뿐이었습니다. 사라 첸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끝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카밍스가 그렇게 조용히 나가는 거 처음 봤어. 20년 넘게 일본 분석만 해온 사람인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야. 일본의 30년은 진짜야. 다만 오늘 그 30년 옆에 또 다른 30년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지.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테이블 위에 남은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304억 달러, 1019억 달러, 세계 5위. 그 숫자들 옆에 1998년의 신문 스캔본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이야기의 다른 페이지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보고서 써야지. 저는 신문 스캔본을 조심스럽게 가방 맨 위에 넣었습니다. 숫자 자료들보다 더 먼저 눈에 들어올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그날 오후 4시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밍스의 차트도 제 자료도 다나카의 노트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라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정 끝났으니까 잠깐 걷다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딩을 나서자 도쿄의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마루노우치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6월의 도쿄 저녁은 후텁지근했지만 가로수 사이로 부는 바람이 가끔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황궁 앞 광장이었습니다. 니즈바시 다리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22년 동안 나는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어. 그런데 오늘 알았어. 숫자는 추억을 이기지 못한다고 믿었는데 틀렸더라. 숫자가 추억을 증명하더라. 사라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줄에 서 있던 사람들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도쿄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4억 달러라는 숫자는 1998년 은행 앞에 늘어선 351만 명의 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추억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30년이 지나 오늘 세계 5위라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카밍스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30년도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옆에서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해 더 빠르게 올라온 또 다른 30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도시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이 아닌 도쿄에서, 그것도 일본 정부가 의뢰한 분석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22년 경력에서 가장 예상 밖의 보고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 하지 않으면 절반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나머지 절반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아실 겁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이 단순한 반도체 호황이 아니라는 것을. 1998년 외화가 없어 떨던 나라가 28년 만에 세계 5위 수출국이 된 그 거리의 이름을.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쌓아 올린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